안녕하십니까. 워특주민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함께 얘기할 주제는 한때 지구온난화로 불렸었죠. 이제는 기후변화로 이름이 바뀐 바로 그 주제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계속 쌓여가면서 지구가 방출하는 열을 가두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표면 전체에 걸쳐서 기온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환경 재앙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에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온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는 진단과 함께 즉각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주제가 주제니만큼 이번 워특주민 시간에는 특별히 미국 서부 산불 재난 현장을 취재했던 이영현 LA 특파원 모셨습니다. 이영현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LA 이영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유일한 PD 특파원 안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의 이정민입니다. 먼저 이영현 특파원이 찾았던 현장 얘기부터 해보죠. 딕시 산불로 불리던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었죠? 네, 딕시 산불은 지금 캘리포니아주 뷰트, 플루머스 그리고 라센 카운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딕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산불이 발생한 거리 이름이 딕시 스트리트입니다. 그래서 딕시 산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관련 뉴스, 특히 산불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제 산불 이름이 붙게 되는데, 그거는 주로 그 지역,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동네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좀 특성 있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딕시 산불 지역의 위치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캘리포니아 주청사가 있는 주도가 있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 차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로 움직이면 이제 딕시 산불 지역이 시작되고요. 여기서 2시간 정도 더 지나가야지 이제 딕시 산불 지역까지 계속 그 산불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정도 차로 달려야 될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규모가 지금 산불이 나고 있는 거죠?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화재로 지금 현재 이제 8월 4일 날 큰 사건이 있었는데 마을 하나가 전소됐고요. 8월 5일 날 또 다른 작은 마을 하나가 전소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건물 1,100여 채가 전소됐는데 다행스럽게 인명 피해는 현재는 보고된 거는 없습니다. 3명 부상 정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산불이 워낙 무서우니까 일찍 대피를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현재 장비는 소방차 500여 대가 동원되어 있고 헬기는 한 20여 대, 그리고 무수히 많은 주 전체에서 지금 항공 방제, 그러니까 거의 보잉기 같은 여객기 수준의 그런 어떤 소화를 위한 비행기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딕시 산불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산불입니다. 단일 산불로는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되어 있고 조만간 계속 진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미국 내에서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될 우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일단 비보다도 이 서부 지역의 지형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서부 지역은 동부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산림이 빽빽한 산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만 그렇게 빽빽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조금 나무들이 수풀하고 워낙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빽빽하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화율을 살펴보면은 약 30%라고 지금 나오는데, 일단 저희가 화재 현장을 접근했을 당시에 계곡 사이로 마치 원자폭탄이 터진 듯 그 버섯 구름이 계곡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진입 현장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좌우 양쪽에서 전체가 다 타오르는 모습이 아니라 군데군데에서 불길이 피어오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이 지형입니다. 지형이 굉장히 가팔라 있어서 사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방관들도 도로 가에 있는 불길을 차단하는 그런 어떤 작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솔직히 좀 산
위에나 산 비탈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방제, 좀 작은 지역은 이제 헬기를 이용한 소화, 그리고 좀 큰 지역은 이제 대형 비행기를 이용한 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놀라웠던 거는 다른 이제 한국에서 봐왔던 산불하고 좀 달랐던 게, 이게 비탈이 있다 보니까 불이 타면 탈수록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바위 같은 암석 같은 경우는 열기에 의해서 조각조각 갈라지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 머리만한 돌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도로를 차단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느 정도로 거세냐면은, 우리가 태풍급은 아니지만은 실제 그냥 있어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옷깃이 이렇게 올라와서 얼굴을 때릴 정도의 이렇게 강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진화 작업을 하더라도, 물을 뿌리더라도 그 불을 번지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일단은 주요한 불길만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부 지역에는 건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좀 특이하다고 그랬는데, 이 나무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거의 땔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물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불이 붙는 대로 그냥 있으면은 불씨 하나만 날려도 금방금방 이 불씨가 일어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이 딕시 산불 말고도 사실상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산불이 타고 있고요. 작년과 비교를 하면은 이 산불 지금 발생량이 약 200%가 늘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영현 특파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불뿐만 아니죠. 기록적 폭염에 폭우, 그리고 가뭄까지 전 세계가 극한의 날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정민 특파원, 상황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중미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도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이상 기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저희가 지금 있는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 쪽에서는 사실 이 서쪽에서 그렇게 산불이 나고 불이 안 꺼지는데도 엄청난 폭우에 바람까지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고 전신주가 쓰러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기후변화인가 이렇게 생각 들기도 했었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지금 유럽하고 북미 지역에서 이런 이상기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럽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탈리아에 되게 관광지로 유명한 시칠리아 섬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모니카 벨루치가 나왔던 말레나라는 영화의 그 배경으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기온이 48.8도까지 오른 걸로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48.8도는 이게 공인이 되면 유럽의 역대 최고 기온이라고 합니다. 기존 기록이 1977년에 있었던 그리스 아테네의 48.5도였대요. 그걸 이제 경신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77년에 기록했었던 그리스 아테네는 또 어떤 상황이냐? 여기는 북쪽에 에비아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또 산불이 나서 서울의 1.7배 면적이 다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가까운 터키, 여기는 또 산불 나면서 홍수가 나서 북부 쪽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또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이런 산불들이 왜 이렇게 번지나, 아까 이영현 특파원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산불이 사실 인간의 부주의로 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가 쫙 건조해지면 그 건조한 것 때문에 불길이 자꾸 안 잡혀서 이렇게 번지는 거래요. 그 이외에도 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곳이 러시아 쪽이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시베리아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여기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진압을 했는데 실패했고, 이 탄 면적이 지금 미국에서 난 산불, 터키에서 난 산불, 그리스에서 난 산불 합친 면적의 3배라고 합니다. 그 정도 많이 탔는데, 러시아는 이제 가을 되면 추워지니까 눈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산불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산불이 그 불씨들이 눈 속에 파묻혀서 숨어 있대요, 겨울 내내. 그러다가 눈이 녹으면 다시 그 불씨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시베리아, 러시아도 아주 초비상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베리아 동토에 또 탄소가 많이 묻혀 있는데, 이게 또 산불 때문에 눈이 다 이 시베리아 땅이 녹게 되면 탄소 배출량이 더 높아져서
그게 또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이 기후변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후변화 이 원인일 텐데요. 이런 극한 날씨가 잦아지는 건 아무래도 기후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현 특파원, 현장에서 네. 직접 보니 어떻든가요? 제가 6월 중순에는 지금 산불 발생 지역, 딕시 산불 지역 근처에 가뭄 현장 취재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가뭄이 한창 심각하고 산불 우려까지 있다는 보도를 제가 했는데 지금 현재 북미 지역, 특히 서부 지역 같은 거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딕시 산불 지역에서 얼마 안 떨어진 지역에 호수예요. 폴섬 호수라는 거를 다녀왔는데 그쪽에 이제 저수율이 얼마나 줄었냐면은 저희가 폴섬 호수 주변에 가서 이제 호수에 있는 물가까지 다가가는데 GPS에는 이른바 내비게이션은 계속 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 물가 주변을 다녔는데 그 GPS를 보면은 계속 물 안으로 다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일대가 유원지로 굉장히 유명하고 보트 대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레저를 위해서 보트를 빌려주는 데가 있었는데 전부 다 폐업했어요. 남아있는 곳이 없어요. 옛날에 그 지역에 같은 기간에 그 지역에 보트를 이제 개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그 보트를 타려면은 그 보트를 대기 위해서만 1시간 넘게 기다렸다는데 없어요. 못 돼요. 접근을 하는 게 일단 보트를 댈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말라 있는 상태. 이 물이 이렇게 서부 지역의 가뭄이 왜 이렇게 돼 있느냐라는 거를 분석해 본다면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러는데 미국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물을 이제 호수 같은 경우 이제 채우냐면은 서부 지역에서 중부 지역으로 넘어가는 산맥에 눈이 내립니다. 그 눈이 녹아서 내린 물이 사실상 이제 곳곳에 이제 저수지와 호수에 물을 채우는데 눈이 안 와서 내리는 녹아내린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 공급도 줄었는데다 비까지 안 오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네, 안주식 특파원, 지금까지 들어온 바를 토대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접근을 정치적으로 바라볼 경우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 전임 트럼프 정부와 정반대 방향을 걷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취임한 지가 거의 7개월이 넘었는데 안주식 특파원이 보기에 지금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이 나온 게 있다고 보시는지. 뭐 성과를 내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죠. 일단 트럼프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 정치, 국제 정치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선 국제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공조가 미국 국익에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가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 공조의 첫 번째가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공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반대하는 민주주의 동맹으로 어떤 이제 결속력을 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과도 협력해야 될 우선 과제가 기후변화 협력이다. 이런 입장이긴 하죠. 그리고 국내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 화석연료 기반 산업과 어떤 이제 농민들 그리고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근무했던 노동자들 이런 계층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국내 정치적으로 당연히 트럼프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산업 기반의 변화에 오히려 저항하는 그런 정치적 입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산업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 산업 구조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미국의 어떤 경제적 부흥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 정부와는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과잖아요. 성과 측면에서 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가장 큰 글로벌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건 맞죠. 그리고 올해 나타났듯이 여러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적인 환경이 지구 곳곳에 나타나면서 지구 차원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중국 민주주의 전선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편가르기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기후변화만 선별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공조를 해줄 이유가 있냐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과 중국이 긴장이 고조가 되면, 군사안보적 긴장이 고조가 되면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국제공조도 당연히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냐.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어떤 한계점이자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 국내 정치 측면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을 그린 산업 전략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 산업 기반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위너와 루저가 있기 마련이죠. 근데 루저 그룹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라든지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전환 전략이 없으면 당연히 이 그룹들은 다시 반 바이든 정치 세력이 될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파워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트럼프 행정부 때 나타났던 거고, 작년 대선에서도 상당 부분의 대선 주제가 이를테면 텍사스 주의 석유 시추 산업, 이 논쟁이 막 됐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그때 대통령은 당당하게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그냥 기후변화 관계없이 미국의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그런 석유 시추 산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당연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아니고 또 미래 산업 전략도 아니죠. 하지만 선거 전략이 지난 대선에 상당히 먹힌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런 이유는 텍사스 같은 주에서는 이 석유 시추 산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상당수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석탄 산업, 석유 시추 산업, 이런 여러 화학 탄소 기반 산업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전략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민 특파원. 그런데 이런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는 상황이 앞으로 더욱 비관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보고가 나왔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9일에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조직에서 실무그룹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 의장이 한국인이에요. 이회성 의장이라는 분인데 2019년에 타임즈 영향력 있는 백인의 BTS랑 같이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한국인으로는 2명 딱 있었는데 이 보고서의 핵심은 딱 2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이 전 세계 기온이 2050년까지 1.5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10년 땡겨졌다요. 2040년보다 빨리 1.5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전 지구의 기온이.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보고서와 마찬가지의 결론이지만 그건 다 인간 잘못이다. 이 2가지가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일단 온난화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온실가스 배출이 즉각적으로 아주 떨어지지 않는 한, 대규모로 감소하지 않는 이상 온난화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1.5도 혹은 2도까지 전 지구의 온도가 더 오를 것이다. 그리고 비교를 100년 전쯤 하고 있어요.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인간 활동 때문에 1.1도가 올라갔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 20년간 1.5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난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육지 쪽의 온난화가 지구 평균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륙 쪽이 더 빨리 온난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홍수, 가뭄 같은 거 이런 기후변화들은 왜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물이 빨리 순환을 한대요. 이 물의 순환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홍수도 그러니까 건조한 것도 더 빨리 건조하고 비도 더 빨리 오고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의 순환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고위도 지역,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높아지고 아열대 지방에서는 강수량이 줄어들고 이러면 기온이 이제
그 기후가 확 바뀌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호수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그 해안 지역의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저지대 해안 침수가 계속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던 조수, 폭풍, 뭐 파도, 큰 파도 이런 것들이 이 세기 말까지 앞으로는 매년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온난화가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륙이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시,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주변보다 더 따뜻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많은 강수로 인한 홍수, 가뭄, 그다음에 해안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 이런 피해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더 커질 것이다 하는 게 이 UN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온난화가 빨라진다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기후 재난, 뭐 기후 변화 이렇게 아니라 기후 재앙으로 불려야 되는 게 너무나도 그 피해가 많은데 사실 언론에 전달이 안 되는 그 피해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복합적이에요. 가령 지금 현재 가뭄만 얘기를 했는데 가뭄이 들어서 고온이 뜨거운 고온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더 가속화시킵니다. 이 밤이 되면은 지표면에 있던 물기가 어느 정도 열기를 식히면서 그다음에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지표면에 물기가 없으니까 그 낮에 뜨거워진 공기가 그냥 가만히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더 가속화돼요. 자, 가뭄 피해는 또 모든 상황, 모든 이제 나무들을 갖다가 전부 다 건조하게 만들어서 최고의 이른바 연료라고 여기는 표시를 하는 연료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 고온 현상으로 나무를 파먹는 벌레들이 증식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나무들을 그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지금 나무는 온전해 보여도 그 안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산불이 내뿜은 연기. 지금 뭐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부까지 넘어가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에 이 샌프란시스코 그 공기 좋고 햇볕 좋은 이 땅이 인도보다 공기가 안 좋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공기 오염이 심각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 한국에서 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 수치가 치솟았거든요. 그리고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안 되죠. 농작물 가격 올라가죠. 과연 이 캘리포니아라는 지역, 미 서부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히는데 이 점점 눈으로 보면 볼수록 이게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인지 정말 정말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떠나려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다 이거보다 더 이제 전문가들은 심각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안주식 특파원, 온실가스 배출량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인류의 지향과도 같은 상황인데 이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지나치게 더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더딜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인류 난제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해결해서 인류 난제라는 건 인류의 문제니까 굉장히 큰 문제긴 하지만 남들이 좀 해결해 줬으면 공유직의 비극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굉장히 난제인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미국 정치를 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 사람이 보기엔 누가 뭐래도 첫 번째는 의료보험 문제, 두 번째는 건 컨트롤, 즉 총기 규제 관련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미국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그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인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의료개혁 문제를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년 동안을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오바마 케어라는 거를 힘들어서 겨우겨우 성사를 시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오바마 건강보험이 민주당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줬거든요. 왜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건강보험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거의 의회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게 거의 5, 6년 가게 되고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이러면서 오히려 약간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지지 세력이
커지는 이런 그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후변화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사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의회에 법안이 2개가 올라가 있잖아요. 사회 기반 시설 법안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하나는 1조 달러짜리고 하나는 3조 5천억 달러짜리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법안이 왜 2개로 올라갔냐? 가장 큰 차이점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포함 안 된 법안이, 그러니까 1조 달러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될 것 같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예상하기엔 뭐냐면 이 3.5조 달러짜리 기후변화 협약 대응이 포함된 법안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미국 정치에서 갖고 있는 폭발성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 득실을 따졌을 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니컬한 태도로 우리가 계속 이걸 바라봐야 되냐? 저는 언론인으로서는 이 문제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설마 못하더라도 이거는 해결을 안 하면 미래의 세대가 망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해결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또 미국 외부에서 감시하고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어쨌든 현재 글로벌 리더지 않습니까? 미국을 자꾸 격려하고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보도하는 것이 다른 문제는 저는 언론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봐야 되지만 미국에서 돌아간 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만큼은 저널리스트로서 좀 의무감을 가지고 좀 취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금 안주식 특파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모두의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예전에 뭐 도쿄 의정성 이런 것 할 때도 오히려 강대국들이 더 소극적인 경우도 많고요. 지금 뭐 미국, 중국 뭐 양쪽 다 굉장히 세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대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중국은 워낙에 자국이 내뿜는 온실가스와 매연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공장 돌려야 되니까 당연히 소극적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계속 이 국가 어떤 점점점 갈수록 미국도 다급하고 국내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중국도 계속 치고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내부 문제에 더 집착을 하고 내부 여론에 더 신경을 쓰고 정말 예전에 글로벌한 외교를 그래도 좀 지향을 하는 척이라도 했던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안주식 특파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어떤 기후변화 같은 어떤 공통의 주제를 어떤 한 국가가 이끌어가기에는 좀 이제는 더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뭐 외교가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공통의 주제에서 강대국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 힘 있는 중견 국가들이 좀 끌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회의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한테 직접 피해가 올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미중 양국의 어떤 가는 방향 이런 것만 계속 챙기지 말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 그 외의 국가들하고도 좀 협력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견 국가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여기에는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이상적으로 해봅니다. 지금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구도 반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해야 되냐? 이른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적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지만은 모든 문제 해결에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은 그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변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라는 그 고민이 제일 컸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저희 언론인들은 끊임없이 보도를 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접하는 분들은 역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이런 문제지만은 앞으로 지나갈수록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좀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바뀌어지는 문제고 그 바뀌었다 하는 것도 결국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내 살 때는 모를 수도 있다.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후손들, 자식들,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초점을 좀 더 당장으로 바뀌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절실함이고 어떻게 보면 강대국,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데에 어떤 기대는 것보다도 일단 우리 자신부터가 좀 생각을 이 즉시에 떨어진 이른바 당장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 개봉했던 영화죠.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역임했던 정치인 딕 체니의 역할에 주목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인데요. 바이스라는 제목이었죠. 당시에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기후변화로 부를 것을 제안했던 이가 바로 딕 체니 전 부통령으로 되어집니다. 환경 영역에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의무를 떼어내는 탈정치와의 사례로 지목한 것이었죠.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미국 정치가 이를 어떻게 부르든 위협은 보다 뚜렷한 모습을 갖고 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유행처럼 특정 국가나 단체의 힘만으로는 미래 위협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게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워특주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출연해 주신 LA 이용현 대표와 함께 특별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